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전단, 그러니까 비틀린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단 응력을 구하는 공식은 뭐였었죠? 타우는 J분의 T로 그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제 5.2에 대한 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The shaft shown in figure, 요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is supported by two bearings. 베어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요 양쪽에서 지금 요 축을 지탱하고 있는 요 부품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베어링은 사실상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축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베어링이 있고, 이것은 뭐냐면 이게 축이 이렇게 돌아갈 때에 이 베어링이 그거보다는 그 접촉되는 면에 있어서의 그 재료가 경도가 조금 약한 재료를 써서 얘가 돌아갈 적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그러한 베어링이 있습니다. 이런 베어링을 뭐라고 그러냐면 슬라이딩 베어링이라고 그래요. 슬라이딩 베어링. 소위 미끄럼 베어링. 영어로 얘기하면 저널이라고 합니다. 저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또 베어링이 있죠. 그 이제 그 안에 그 철로 만들어진 거를 롤링 베어링이라고, 따라 불러하면 구름 베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이게 이제 동력을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주로 구름 베어링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름 베어링이 훨씬 더 마찰 계수가 적어요. 그래서 마찰 없이 굉장히 잘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게 롤링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미끄럼 베어링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베어링에 의해서 지금 지탱되고 있다. And is supported to three torques. 여기서 이제 세 개의 그 토르크를 지금 받고 있다. 세 개 토르크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 4.25, 3.0, 1.25 요 세 개의 그 모멘트,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토르크라고 합니다. 이때 determine the shear stress developed at point A and B. 그러니까 A하고 B라고 하는 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단 응력을 구해라. Located at section A-A of the shaft figure. 그러면 여기 C라고 하는 그림이 이제 이건데, 요 그림에 있듯이 바로 요 점을 우리가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점을 B라고 지금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 AA라고 하는 그 단면에서 요 단면을 띄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중심에서부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점, 요 점이 A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반경이 0.075에 해당합니다. 요 요소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라고 하는 점은 요 중심에서부터 0.015m 정도 떨어져 있는 요 요소를 이제 지금 B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A와 B의 점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전단 응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식은 타우는 J분의 T로잖아요. 그럼 J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 그 축이 균일 단면이니까 J는 결정되어 있죠. J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2분의 파이 C 4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J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AA라고 하는 단면에 얼마만한 토르크가 걸리는가라고 하는 것만 알면 T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요 점을, 요 AA라고 하는 단면을 여기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은 이제 요 잘라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양쪽에 아무 쪽이나 하나를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요
왼쪽을 가지고 자유물체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4.25, 3.0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요 A라고 하는 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작용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고 있을 소위 내부 비틀림 모멘트를 우리가 T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뭘 만들 수가 있죠? 평형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평형 방정식.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을 플러스로 놓는다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 t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식을 세우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부호가 이쪽을 플러스로 안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t 돌아가는 방향을 지금 플러스로 아닌데 맞네요. 이쪽으로 가는 것을 지금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25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가 돼서 이 평형 방정식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T가 1.25kNm/M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T가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나왔으니까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지금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T가 결정이 됐죠. 그러면 여기 A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이제 응력을 구하려면 J분의 T로에서 로를 0.075를 대입을 시키면은 요 A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로를 0.015를 집어넣게 되면 B점에 있어서의 전달 응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J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 C 4승 그래서 구했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점은 J 지금 극관성 모멘트 구한 거, 그 다음에 T 1.25kNm,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바깥쪽이니까 0.075 이렇게 해서 1.89MP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타우 B라고 하는 것은 B점이 로가 0.015m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가지고 0.377MPa 이렇게 얻으셨습니다. 방향은 어떤 방향하고 똑같죠? 비틀림 모멘트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여기 지금 메가파스칼이 여기 P라고 하는 게 소문자로 되어 있죠. 이 소문자로 된 건 틀린 겁니다. 항상 이렇게 써야 됩니다.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아직도 쓰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무슨 논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책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는 당연히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The pipe shown in figure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이제 파이프죠. has an inner diameter of 80mm and an outer diameter of 100m.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이프가 뭘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냐면 튜브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인너 다이아메터가 주어져 있고 아우터 다이아메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이 바깥쪽에가 이제 100mm고 안쪽이 80mm다 라고 하는 파이프단 말이죠. If its end is tightened against the support at A,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 Using a torque wrench at B 아니네. B에서 토르크 렌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렌치죠. 요 렌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파이프를 A에다가 지금 고정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 말이죠. 한다면 determine the shear stress developed in the material at the inner and outer walls. 그러니까 안쪽하고 바깥쪽 벽에서 벽에 있는 재료 내에 발생하고 있는 전단 응력을 구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튜브니까 안쪽에
벽이 있을 거고 바깥쪽에 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어서의 전달 능력이 얼마고 바깥쪽에 있는 전달 능력이 얼마냐, 이거를 좀 구해와라 그 말입니다. Along the central portion of the pipe, when the 80 Newton forces are applied to the wrench. 그러니까 이 렌치에다가 양쪽에서 지금 그 이제 손으로 80 뉴턴만큼씩 지금 줬다는 거죠. 이렇게 주는 힘을 뭐라고 그러죠? 짝힘이라고 그러죠. 짝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커플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그 비틀린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요거 80 뉴턴에다가 이 거리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0 뉴턴 곱하기 0.5m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주어지는 토션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인너하고 아우터인데 바로 요 C라고 하는 요 센트럴 포션에서 나타나는 응력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요 C라고 하는 요 단면으로 잘랐을 때 여기에 하고 있을 것인가를 구해야 됩니다. 이쪽 편을 자유물체도를 그리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렇지만 사이즈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겠죠. 똑같아야 평형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타우를 구하려고 하고 타우는 J 분의 T로인데 여기에서 그럼 J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2분의 파이 C5의 4승 마이너스 CI의 4승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T라고 하는 것도 금방 구했죠. 80 곱하기 0.5m. 그러면 그 다음에는 로만 남았습니다. 로를 인너 레디어스 40mm, 그 다음에 아우터 레디어스 50mm만 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타우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T를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기서 이제 T를 구하게 되면 40 뉴턴 메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수식 잘못된 겁니다. 80 곱하기 0.3에다가 더하기 80 곱하기 0.2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이퀄 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t가 40 뉴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j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 c5의 4승 마이너스 ci의 4승. 그래서 이게 50mm, 이게 40mm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j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터 월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로가 0.05m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거를 여기에다가 로 대신에 C0를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타우 제로가 0.345 메가파스칼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너 월에 대해서는 CI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CI가 40mm니까 0.04를 집어넣어서 0.276 메가파스칼 이렇게 이제 얻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방향은 이 T라고 하는 것이 아까 구했던 T하고 방향이 어떻게 이게 반대 방향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또 두 개를 딱 합쳐서 그래서 스트레스가 T하고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타우 i와 타우 o를 구할 수 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식 하나만 알면 됩니다. 타우는 J분의 T로. J는 항상 원형이니까 뭐 둘 중에 하나죠. 중실축 아니면 중공축. 끝나고 T는 뭐 우리가 평형 방정식에서 나오는 T고 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죠. 그것만 알면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기초적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3절은 파워 트랜스미션. 파워 트랜스미션이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겠죠? 동력 전달이라고 합니다. 동력 전달. 그래서 파워 트랜스미션 시스템 그러면 동력 전달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데서 많이 쓰잖아요. 동력 전달계 그러면 엔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축을 쭉 통해서 바퀴까지 연결되는 고기를 전부 동력 전달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타우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축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타우라고 하는 걸 지금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축을 설계할 수 있다.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축이라고 하는 것을 뭐를 전달하는 거냐면 비틀린 모멘트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틀린 모멘트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타우라고 하는 거하고 T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J분의 T 로로. 그럼 T를 알고 그 다음에 로도 알 수 있죠. 아니면 뭐 로를 구하면 되겠죠. 자, 로를 이제 우리가 중실축이다 하게 되면 그냥 C가 될 거고 그러면 타우 맥시멈이 나오겠죠. 자, 그럼 타우 맥시멈은 J분의 T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J는 뭘로 표현이 돼요? 2분의 파이 C의 4승. 그럼 그렇게 되면 C가 나오잖아요. 그럼 타우 맥시멈이 얼마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되죠. 자, 타우 맥시멈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타우 얼라우블보다 작으면 되죠. 그러니까 타우 맥시멈이 타우 얼라우블하고 같거나 작으면 된다고 해서 타우 얼라우블을 거기다 대입을 시키면 뭐가 나오겠어요? 반경이 나오죠. 그럼 설계가 됐잖아요. 그죠? 이러한 설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강도 측면에서의 설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도만 갖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럼 뭔가 궁금해지죠? 강도에 대해서 설계를 했으면 됐지. 그럼 뭐 또 다른 게 있느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다른 게 있죠? 왜? 재료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힘을 주게 되면 변형을 하잖아요. 그 변형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 이상 변형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강도 말고 강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도 측면의 설계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면 되고 강성 측면의 설계는 소위 이 축에 대해서는 이게 비틀린 모멘트를 받으니까 그런 변형이 뭘로 나타나요? 각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각도에 대해서 제한을 딱 주게 되면 강성 측면에서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축을 설계하시오 그러면 양쪽을 다 계산해야 됩니다. 강도 측면에서의 설계, 강성 측면에서의 설계. 그래 놓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뭘 선택을 해줘야 돼? 가장 안전한 쪽으로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도 측면에서의 설계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비틀린 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모터를 이용을 해서 동력을 전달하는데 자동차 같으면 이제 이 모터가 뭐가 되겠어요? 엔진이 되겠죠. 요즘에 전기 자동차 그러면 엔진 대신에 이걸 달아놓는 거죠. 이제는 말도 해야 되겠죠. 전기 자동차인지 가솔린 자동차인지 그래야 엔진을 얘기하는 건지 전동기를 얘기하는 건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모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축을 돌립니다. 이 축을 돌리게 되면 이 축에 고정되어 있는 요 바퀴가 있어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보통 이제 풀리 아니면 요게 이제 홈이 이렇게 파져 있으면 홈 마찰차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벨트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홈이 파져야 되지만 이제 홈이 파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풀리라고 합니다. 그 풀리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러면 평평하게 폭 쪽으로 전부 그냥 평면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원통을 마치 잘라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벨트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죠? 그러한 풀리는 어디서 봐요? 방앗간에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네는 방앗간 없나요? 동네가에 방앗간이 없으면 재래시장에 가서 재래시장의 방앗간을 이제 찾아서 가 보면은 거기에 아직도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풀리고, 요 같은 경우에 이제 홈이 파였으니까 홈 마찰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동력을 전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어가 있습니다. 기어는 톱니바퀴로 되어 있으니까 딱 끼게 되면 뭐 정확하게 돌아가죠. 근데 얘도 서로 이 부딪혀 가지고 돌아가니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모가 돼서 이제 조금 이제 유격이 생기게 됩니다.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기계 설계에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고, 여기서는 이 모타에 의해서 이 동력을 전달을 할 때에 이러한 요 축형 이런 것을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게도 규격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여기 요 옆에 플레이트를 이용을 해갖고 딱 붙여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모타 본 적 있죠? 모타에 붙어 있는 걸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 경동산업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런 거 별로 우리한테 관심 없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 옆에 도대체 이 모타의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 용량을 뭘로 표현해요? 와트죠. 몇 와트짜리다. 근데 몇 와트만 있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회전 속도가 있습니다. 회전 속도가 뭘로 표현되어 있죠? RPM. RPM이 뭐의 약자예요? Revolution per minute죠. 분당 몇 바퀴를 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모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와트라고 하는 것과 RPM이라고 하는 것 두 개가 이제 규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토크를 얼만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걸 라지 W로 써야 됩니다. 이제 라지 W가 Fs, T, 파이, M, 세타. 이게 뭘 의미하겠죠? 이게 지금 워크를 얘기합니다. 워크. 힘을 주었을 때 그 힘의 방향으로 S만큼 이동을 시켰을 때 우리가 주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행해주는 일, 이것을 이제 FS라고 표시할 수 있고, 비틀리 모멘트 T를 주어서 각도를 파이만큼 변형시켰을 때 우리가 행해준 일, 이거를 이제 T 파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를 얼만큼 줘가지고, 그러니까 모멘트를 주어서 세타만큼의 각도의 변화를 주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바로 요만큼이 우리가 행해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은 힘이 주어졌을 때는 FS, 비틀림이 주어졌을 때는 T 파이, M이 주어졌을 때는 M 세타, 이런 형태로 일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파워는 뭐냐 하면, 파워는 일율입니다. 일율. 그래서 뭘로 표시가 되냐면 dW over dt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무슨 의미가 됩니까? 시간당 행해주는 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타가 딱 모타가 와트가 정해져 있으면 T가 일정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T가 일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W를 미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파이에 대한 미분만 가능해요. 그래서 T의
d파이 오버 dt가 됩니다. 그럼 이 d파이 오버 dt가 뭐냐 하면 시간당 각도의 변화가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럼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게 뭐가 돼요? 오메가의 단위가 뭐죠? 레디안 퍼 세크. 무슨 의미예요? 시간당 얼마만큼의 각도가 변화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오메가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메가를 다시 여기에 써져 있는 그 RPM이라고 하는 게 지금 N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N이 회전수. 그러면 회전수와 오메가는 어떤 관계에 있겠어요? 오메가가 시간당 변하는 각도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지금 N으로 주어져 있게 되면 얘를 이 초당으로 바꿔야 되겠죠. 초당. 그럼 N이라고 하는 건 분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60으로 나눠주면 한 바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N 오버 60 하게 되면 초당 몇 바퀴냐가 되죠. 그럼 몇 바퀴냐 그러면 한 바퀴가 각도로 표시하면 뭐가 돼?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2파이 N이 되게 되면 각도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각도. 근데 그거를 60으로 나눴으니까 초당 돌아가는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는 2파이 N 오버 60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여기에서 60분의 N을 또 간단하게 F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F는 뭐겠어요? 초당 몇 바퀴냐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단위를 한번 보면 지금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단위를 표현하고 있지만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비틀린 모멘트의 단위는 얼마겠어요? 단위는 뭘로 나타내지죠?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뉴턴 메타로 표현됩니다. 여기 뉴턴 메타.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는 레디안 퍼 세크. 근데 레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단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없는 걸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퍼 세크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뉴턴 메타 퍼 세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와트입니다. 그러니까 모타에서 그 전격 용량 그래갖고 뭐 500와트, 뭐 1000와트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뉴턴 메타 퍼 세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몇 와트다라고 하는 게 주어지게 되고 RPM이 주어지게 되면 결국 뭐를 구할 수가 있어요?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T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T, C 오버 J가 된 거죠. 그게 바로 타우의 공식이었었죠. 여기에서 지금 C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겠어요? 가장 바깥쪽에서 타우 맥시멈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C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타우 맥시멈이 무엇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타우의 allowable, 소위 허용 전달 능력보다는 이제 작아야 되니까 맥시멈 타우 allowable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J를 집어넣게 되면 J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 C의 4승. 그럼 여기 C하고 이제 약분이 돼서 2분의 파이 C의 3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타우 allowable.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C입니다. 타우 allowable은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재료에서 전단 항복 강도가 얼마다 아니면 전단 극한 강도가 얼마다 라고 하는 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전계수를 딱 취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제
뭐 계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주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C를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반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측면에서 소위 타우 얼라우블을 이용해서 반경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기계 요소 설계라고 하는 부분에 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축을 설계할 때 강도 측면에서 어떻게 설계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설계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강성 측면에서의 설계가 이제 나오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합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기계요소 설계에 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축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보게 되면 비틀린 모멘텀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옆쪽으로 뭐가 있어요? 아까 봤던 대로 벨트라든가 아니면 기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축은 뭐를 받게 됩니까? 이 모타 때문에 비틀림 받는 건 당연하지만 또 이쪽의 힘 때문에 밴딩을 받게 돼요. 또 밴딩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solid steel shaft AB. 그래서 이 AB가 지금 샤프트고 is to be used to transmit 3750 watt. 이게 이제 파워죠. From the motor M. 이게 모터고 to which it is attached. If the shaft rotates at omega equals 175 RPM. 그러니까 회전수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파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nd the steel has an allowable shear stress of tau allowable 100 megapascal. 다 주어져 있죠, 지금. 그다음 이때에 determine the required diameter of the shaft to the nearest millimeter.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이 뭡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을 하시오. 이런 뜻이죠. 지난 시간에 한 게 뭐예요? 20.2mm가 나왔다. 20을 찾을 것인가? 21을 찾을 것인가? 또 뭐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21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만약에 20.2다 그러면 뭘 찾아야 돼? 21을 찾아야 됩니다. 21.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이게 파워고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파워는 T 오메가라고 하는 데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T가 이미 나왔고 그 T를 이용을 해서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이 J분의 TC로 나타나겠죠. J분의 TC로. 근데 이 T가 여기에서부터 나왔으니까 T 집어넣으면 결국 C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C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죠. 하여간 뭐 보면 파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오메가가 175 RPM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오메가를 구하려면 이제 60으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각도가 이제 2파이만큼 곱해줘야 각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18.3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P가 T 오메가니까 이 P를 집어넣고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T가 계산이 되고 그 T가 이제 이러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C의 4승이 J이고 그 다음에 C 나눠준 거가 타우 올라오블 분의 T 이렇게 돼서 여기서 C를 구하게 되면 요거의 3분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시켜가지고 구하게 되면 10.92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밀리미터 단위는 11mm가 됩니다. 11mm. 그러니까 이거는 반경이고 그러니까 지름을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22mm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2배 하게 되면 21.84가 되니까 이것도 22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보통 어디에서 내는 문제예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내는 문제죠. 공업 시간 정도. 본 거 같죠?
못 봤어요? 거기서는 뭘 안 가르쳐 주냐면 이걸 안 가르쳐 줘요. 이거를.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토크와 모멘트는 똑같이 다 모멘트입니다. 그런데 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길잖아요. 단면에 비해서. 그러면 길이가 긴 것을 우리가 보통 롱기투디널 엑시스라고 그러죠. 길이 방향의 축이라고 그러죠. 길이 방향 축에 관한 모멘트를 토르크라고 그럽니다.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일장서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방향을 우리가 X축으로 잡게 되면 X축 방향의 모멘트를 우리가 토르크라고 한다. 그럼 나머지 Y하고 Z축에 대한 모멘트가 있겠죠. 그게 바로 밴딩 모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서는 토르크만 따지고 6장에서는 모멘트만 따집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파워 트랜스미션 부분은 정말 별로 배울 게 없죠. 파워를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과 T가 타우와 어떻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두 개씩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강도 측면에서의 설계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성 측면에서의 설계를 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5.4절에서 앵글 오브 트위스트인데 이게 비틀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각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비틀림 각이라고 합니다. 비틀림 각. 지난번에 우리가 타우를 유도할 때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요 그림을 봤죠. 요 그림. 요 그림이 여기에서부터 이쪽까지 x고 여기가 델타 x고 그래서 요 부분이 x 플러스 델타 x 부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엘리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감마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감마 dx가 로에다가 d파이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타우를 다 구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비틀린 각이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 d파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식은 알고 있죠? 우리가 이미 식은 다 알고 있어요. 식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원칙은 감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감마 dx가 로의 d파이 요 관계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d파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d파이는 로분의 감마 dx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파이를 구하고자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죠. 그럼 얘를 적분하게 되면 얘도 당연히 적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건 x에 대해서 적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x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0에서부터 x까지를 정해줄 수도 있고 x1에서부터 x2까지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아주 제너럴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1에서부터 x2까지 적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그때 변하는 각도가 x1에 있어서의 각도에서부터 x2에 있어서의 각도까지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파이의 x2는 파이의 x1 이제 이렇게 되죠. 이걸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인테그레이션 x1에서부터 x2까지 로분의 감마 d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x1이 0이다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곳에 있어서의 각도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거기가 이제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제로가 될 거고 그러니까 길이는 0에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곳까지 거리 x를 쭉 적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d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d파이가 그러니까 여기 감마라고 하는 것이 g분의 타우가 되겠고 타우라고 하는 게 뭐예요? j분의 t로죠. j분의 t로. 그래서 이걸 다 합치게 되면 gj분의 t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그 d파이라고 하는 것이 감마, 그러니까 로분의 감마에다가 dx를 곱한 거니까 여기 로분의 dx가 있고 감마는 요걸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gj분의 t로 이렇게 돼요. 그럼 요 로하고 로를 이제 약분하게 되면 gj분의 tx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파이를 구한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이 x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x1에서부터 x2까지 gj분의 t dx 이렇게 해서 파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제너럴하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너럴하게 얘기한다면 이 파이는 바로 x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j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축의 길이에 따라서 이 단면적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j라고 하는 것도 바뀌게 되겠고 여기 t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요 x에 따라서 이 t가 이게 계속 변하게 되면 얘도 x의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너럴한 방법이고 대신에 이게 전부 일정하다. 소위 프리즈매틱 토션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j가 그냥 일정하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t도 맨 끝에서 한 번만 주었다. 그럼 t도 결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gj분의 t라고 하는 것이 상수가 돼서 이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단순히 x에 대한 적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이다 하게 되면 gj분의 tl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원형 단면을 가지고 있는 비틀린 문제를 푼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타우는 j분의 t로, 파이는 gj분의 tl. 이것만 알면 돼요.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쓰려면 이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적분이 단순하게 적분이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면 여기 고정되어 있는 데서부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있어서의 각도를 구하는 것이고 x가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해서 적분이 된다 그러면 이쪽 방향에 비틀린 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x를 우리가 어떻게 놓고 적분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어서의 비틀린 각을 나타내느냐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상 그것만 신경을 써주면 돼요. 우리가 각도를 구하는데 이 각도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변화된 각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만 알면 바로 그것이 요 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사인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해주는가. 그걸 사인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인장이다 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힘을 인장이라고 해주잖아요. 또 응력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해줬어요? 플러스 면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발생하고 있는 응력을 플러스로 했죠. 그럼 마이너스 면은 어떻게 됐었어요? 마이너스 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응력을 플러스로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면으로만 보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 단면에서도 바깥쪽, 이 단면에서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다 플러스입니다. 그죠?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이것도 보면 여기 이제 축이 이렇게 쭉 있고 축을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지금 x를 놨습니다. 그럼 이쪽 단면을 보게 되면 얘는 플러스 x면에 속하겠죠. 그럼 플러스 x면에서는 어떤 게 플러스냐 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야. 모멘트 할 때는 우리 항상 무슨 법칙이죠? 오른손 법칙이죠. 나는 왼손잡이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같이 살기 참 어렵습니다. 항상 오른손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플러스 방향으로 가도록 했을 때 다른 4개의 손가락이 이게 향하는 그 방향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positive if right hand thumb directs outward from the shaft. 축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향하는 뭐가? 엄지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포지티브로 한다. 플러스로 한다. 그럼 이쪽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면에 대해서는 얘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놓고 했을 때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쪽 면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 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을 향하도록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야 트위스팅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면을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플러스 방향이 되고, 만약에 여기를 잘라가지고 보게 되면, 소위 X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 단면을 자르게 되면, 이러한 물체하고 이쪽에 이러한 물체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 면에서는 여기가 이제 플러스 면이 되죠. 여기가 면이 되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이제 이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또 이쪽에서는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면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엄지손가락을 놓게 되면 돌아가는 방향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 플러스, 이렇게 돌아갔을 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 나왔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놨던 거하고 반대 방향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the gears attached to the 11시 15분까지인가? 우리 10시 반에 시작했죠. 자, the gears attached to the fixed and steel shaft.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기어들이 attached to the fixed and steel shaft. 그러니까 요게 이제 스틸 샤프트인데 이게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부착되어 있다는 거죠. 요 기어들이. 그래서 기어가 지금 A, 이게 B인가요? C인가요? C, 그 다음에 D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If the shear modulus of elasticity is 80 gPa, 그러면 G값이 나와 있고 and the shaft has a diameter of 14 mm. 그러면 이게 중실축이라는 거죠. 중실축에서 지름이 14mm를 이제 가지고 있는 축이다. Determine the displacement of the tooth P on gear A. 여기 A라고 하는 기어 위에 여기 P라고 하는 점이,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그 투수가 뭐예요? E, 그죠? E. 소위 기어의 그렇죠. 기어 E라고 하는 거죠. 기어 이빨, 투스라고 합니다. 그거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소위 변위를 알고 싶다는 거죠. 뭐 그냥 변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길이의 변화도 변이고 각도의 변화도 변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각도의 변화가 될 겁니다. 당연히. The shaft turns freely within the bearing at B.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어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어링에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미끌미끌하게 잘 돌아가니까 거기에 있어서의 모멘트, 그러니까 토르크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이 점에 있어서의 지금 비틀림 각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비틀림 각은 제로다 이런 뜻이고.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토션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각도는 소위 이거에 의해서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이거와 이거의 요 사이에 있는 여기에 내부 토르크에 의해서 돌아가겠어요?
이거에 의해서 돌아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내부 토르크에 의해서 돌아요? 굉장히 펀더멘탈한 질문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자, 우리 축하 중에서 우리 저희 토션이라고 하는 것을 벡터로 나타낼 수 있죠. 화살표 2개로 나타내면 되죠. 그러면 마치 뭘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힘을 보는 것 같죠. 화살표가 2개냐 하나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럼 그때 우리가 축을 봤을 적에 점 3개의 힘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뭐 플러스 방향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그랬을 때 델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났어요? 이 외력에 있는 것만 갖고 계산이 됐어요? 아니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내력을 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력에 의해서 비틀린 겁니다. 이런 거를 기사 문제 같은 데서 딱 내주면은요, 거의 다 틀립니다. 신기하죠? 굉장히 펀더멘탈한 질문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잊어먹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에 걸리는 토르크를 우리가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여기를 잘라서 프리바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요 단면적 여기와 요 사이에 있어서의 토션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체도를 우리가 그려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가해준 소위 외력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내력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50, 여기가 200이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30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길 잘라야 되겠죠. 여길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방향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유물체도는. 그래서 요거 따지게 되면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280이니까 이게 320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320이나 되잖아요. 이쪽이 훨씬 크니까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줘야 될 겁니다. 자, 내부 토르크는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사인 컨벤션을 봤었잖아요. 사인 컨벤션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그러면 각도가 어떤 방향으로 돈다는 겁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이것은 얘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돈다는 겁니다.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한꺼번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지금 각도는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일 경우에는 플러스 방향에 비틀린 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방향에 비틀린 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하게 되면 이렇게 더해지겠죠. 파이는 GJ분의 TL. 왜냐하면 세 군데니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150일 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30일 때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0일 때 요 구간, 이렇게 해서 쭉 대입을 시켜요. 이 0.4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 0.3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5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쭉 더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0.21 정도가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0.21이다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얘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돈다면 어떤 방향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플러스, 여기는 가장 끝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그거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P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냐 하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원래 요즘이 P였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0.2121 레디안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각도는 그렇게 되고 요 위치를 지금 나타내라는 거죠. P라고 하는 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갔으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큼 바뀌었을까 하면 그 당연히 원주의 길이만큼 움직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주만큼 움직이게 되면 뭐가 돼요? R 곱하기 파이 하게 되면 원주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R 곱하기 파이를 하게 되면 21.2mm. 그래서 원래 위치에서부터 한 21.2mm 정도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요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기어가 나오게 되면 이 비틀림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야. 우리 축하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볼트, 그죠? 볼트가 나오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볼트에다가 힘도 주고 거기다가 10가지 온도까지 높여주게 되면 뭐 그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는 없죠. 여기에서도 이제 기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아주 각도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씩 면밀하게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건 소위 엔지니어링 센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걸 풀어줘야 돼요. 엔지니어링 센스를 쓰지 않는다면 뭐 구태여 공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수학만 하면 다 되는데 뭐. 제너럴하게 수식을 만들어 놓고 계산해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마이너스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맞죠. 그렇지만 수학자들한테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또 수학은 또 잘 몰라도 또 센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료역학은 어떻게 보면 공학적인 센스를 이용을 해서 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이걸 수학적으로 막 풀어놓은 그런 재료역학 책도 있어요. 아주 기계적입니다. 그거는 진짜. 근데 그렇게 해놨을 때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이 기어를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쉽죠. 이 기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축을 하나만 더 세워놔도 아주 복잡한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어디에 보통 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요 맞물리는 요 위치에다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자, 일단 문제부터 보면 The two solid steel shaft 요거하고 요겁니다. A, B하고 C, D가 solid steel shaft예요. are coupled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together using the meshed gear 이게 E가 이렇게 나와 있는 기어. 그다음에 determine the angle of twist of end A of shaft AB 요 AB에 있어서 요 A에 해당하는 요 점에 있어서의 비틀린 각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When torque 45Nm is applied 여기에 45Nm가 가해졌는데 요 점에 있어서 요 A라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의 비틀림 각을 결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때 G값은 80GPa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shaft AB는 freely to rotate within bearing E and F. 그래서 E하고 F라고 하는 건 베어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저항하는 토르크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Whereas shaft DC is fixed at D. 여기 D라고 하는 것은 요 CD라고 하는 요 축은 D라고 하는 곳에 고정이 되어 있다. Each shaft has a diameter of 20mm. 각각의 축의 지름은 20mm이다.
굉장히 문제를 간단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축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5mm 넣고 이거 10mm 넣고 하게 되면 아, 얘가 어느 축을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죠. 야, 여기에 있어서의 각도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일단은 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축이 비틀려지는 거죠. 근데 요거 때문에 결국 얘가 요 축에 의해서 얘가 돌아가는 것이고 얘가 지는 거죠. 얘가 돌아감으로 해서 얘가 비틀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의 각도를 정확하게 딱 찍으려고 하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부분입니다. 딱 정해지죠. 그럼 여기에 가해지는 토르크는 얼마일까요? 그걸 계산해야 돼요. 토르크가 얼마일까? 토르크가 여기서 지금 45Nm가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 기어에 얼마만큼의 토르크가 지금 전달되고 있어야 되겠죠? 45Nm가 전달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얘로서는 여기에다가 이걸 갖다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거에 반작용으로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힘에 의한 토르크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45Nm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요걸 딱 떼어내 가지고 자유물체도를 그렸을 때 평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45Nm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접촉되어 있는 거에 의해서 힘이 발생을 할 거고 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멘트가 뭐가 돼야 돼? 45Nm가 돼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는 또 얼마만한 토르크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45가 여기에 또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접촉되는 힘이 나올 거예요. 그죠? 힘.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기어에 의해서 이 C에 가해주는 그 토르크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죠? 이쪽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얘가 여기다 주는 힘은 이쪽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힘을 받으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돌겠죠. 그러면 얘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얘도 돌겠죠. 어떤 방향으로 돌겠어요? 얘하고 맞물리는 이런 방향으로 돌겠죠. 이러한 방향으로.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길이가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이거의 길이는 어때야 돼? 맞물리는 길이는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R 곱하기 여기 각도가 여기 R 곱하기 여기 각도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이 꼭 만족돼야 되겠죠. 아, 이렇게 되면 여기 이 F가 그럼 결정이 안 되네. 여기서 지금 45Nm가 여기 걸렸잖아요. 근데 얘가 이쪽에다 힘을 주는 거는 맞는데 그 힘이 지금 얼마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요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45Nm를 안다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아니다. 이거 정적 문제 맞네. 아까 이게 헷갈려. 아까 여기서 요 A, B에 대한 거 하나를 떼어내잖아요. 떼어내면 자유물체도가 생기죠. 그랬을 때 얘가 45Nm를 줬잖아. 그럼 이쪽에서 얼마큼 나와야 돼요? 45Nm 나와야죠. 그래야 평형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적 문제 맞습니다. 정적 문제. 만약에 부정적 하게 되면 지금 이 조건을 써야 되지만 지금 부정적 문제 아니고 정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의 각도가 나오겠죠?
여기에 있어서 지금 각도가 나올 거니까. 아직까지 각도 있나요? 여기 각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하는 각도는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비틀린 모멘트하고 같겠죠? 얼마? 45 kN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요만큼의 파이가 생기겠죠? 파이 C가 생기겠죠? 그럼 거기에서 파이 B가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얼마큼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얼마큼 걸리냐면 이만큼이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또 각도 변화가 또 생기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 B가 지금 돌아갔는데 파이 B를 0이라고 딱 고정을 시켜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것만 갖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돌아가겠죠. B가 있고 이게 있는데 얘를 제로라고 놨을 때 돌아가는 각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미 이 각도는 돌아가 있죠. 얼만큼? 파이 B만큼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더해주거나 빼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산수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여기에서 요 맞물리는 것 때문에 이거가 거기에 따라서 힘이 나오고 그 힘에 의해서 여기 이제 또 모멘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파이 B가 또 여기 되는 것이고 같은 편으로 와 있으면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뭐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를 혼자서 찬찬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A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힘이 이쪽 방향으로 주게 되면서 요거에 의해서 여기에 45Nm가 전달이 되죠. 그게 여기 C라고 하는 곳에 이쪽 방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B에 대해서는 반작용에 의해서 이쪽으로 힘을 주겠죠. 그죠?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지만 얘는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으로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얘한테 걸리는 거죠. 이렇게. 그게 지금 300입니다. 300 곱하기 0.15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45Nm가 나옵니다. 그래서 30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이제 여기 300이 되고 그렇게 되면 토르크가 요거에 의해서 이제 요 힘이 이제 여기에 얼마가 걸린다는 겁니까? 여기에 300이 걸린다는 뜻이죠. 300이 걸린. 그러면 요 300에다가 여기에 걸리는 토르크는 얼마가 돼야 되죠? 딱 보면 45니까 여기도 그대로 45가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가 바뀌었어요? 반경이 바뀌었어. 그죠? 반경이 똑같으면 45가 그대로 걸릴 텐데 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반경만큼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르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그 반경이 0.075입니다. 그렇게 해서 22.5Nm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마치 45Nm 걸린 것처럼 얘기는 했는데 사실상은 이거에 의해서 걸리는 거니까 요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파이가 결정이 나죠. 이게 어떤 파이입니까? C점에 있어서의 파이. C라고 하는 기어에 있어서의 파이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J분의 TL 이렇게 되면 C에 있어서의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G가 있고 J는 2분의 파이 C 4승. 그 다음에 T가 이거. 그 다음에 L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 C가 0.029가 나와요. 그럼 얘가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요거의 각도가 나오겠죠. 이거의 각도는 어떻게 돼요? 바로 아까 그 맞물려서 지나가는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여기가 지금 파이 B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반경이 0.15예요. 그거가 여기에 0.029가 파이 C죠. 그 다음에 그거의 반경이 얼마냐 하면 반경이 얼마야? 0.075죠. 그래서 0.075 여기다 곱해주면, 그러니까 결국 요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C라고 하는 기어가 맞물려 갖고 이 지나간 각도가, 지나간 길이가 됩니다. 맞물린 길이가 되죠. 그 길이가 뭐하고 같아야 돼? 요 B가 같이 맞물려서 지나가는 거리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0.15 곱하기 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 파이가 계산이 0.0134로 나와요.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0.0134만큼 돌아간 이러한 각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B라고 하는 거의 기어가 0.0134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 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아예 고정으로 시켜놓고 B에 대한 A 쪽,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얼마만큼의 비틀린 각도가 생겼는가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멘트가 뭘로 걸리겠어요? 45Nm로 걸리겠죠. 그러면 파이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GJ분의 TL. 그래서 파이가 45Nm, L이 2m, 그 다음에 이제 G하고 J는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에 있어서의 비틀림 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B를 우리가 제로로 가정을 했을 때 A에 있어서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도를 계산하니까 0.0716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죠? 아까 파이 B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었잖아요. 얘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각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B라고 하는 요 값을 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에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0.085 레디안만큼 간 각도가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어서의 힘을 어떻게 구하는 건가? 그래서 여기에 45Nm가 여기에도 그대로 45Nm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로 변해서 작용을 하느냐 하면 힘으로 바뀌어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 힘을 F라고 했을 때 그 C에 대해서는 얘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쪽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여기에다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45Nm만큼의 비틀린 모멘트를 여기서 만들어내야죠. 그래야 평형이 되니까. 대신에 여기 F가 결정되면 그 F에 의해서 여기에 반경이 있으니까 이 시점에 해당하는 뭐가 계산이 돼요? 토르크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르크에 의해서 이 축이 비틀려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의해서 비틀려지는 것과 이 B가 서로 맞물려서 이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맞물려서 지나가는 거리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여기 R 곱하기 C가 파이 C가 여기 R 곱하기 파이 B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파이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이 B를 놓고 B를 만약에 0이라고 고정을 시켜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어서의 각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봐서 서로 반대면은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부정적 문제가 또 나와요. 그게 이제 다음 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부정적 문제에서는 여기에 있어서의 힘을 계산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조건이 나와요? 요 서로 맞물려서 지나가는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기하학적인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부정적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하고 약간 이제 설명을 하다가 약간 혼동이 돼서 이제 그랬던 거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